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은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들에게 상환 능력이 취약한 대출 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 이른바 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DSR 규제는 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카드 등 2금융권은 내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일수록 이 DSR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DSR 규제를 앞두고 카드사들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비중을 살펴봤더니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농협과 삼성카드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비중이 업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카드사별 공시자료에 따르면 2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카드론 대출자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 농협은행이 15.8%, 삼성카드가 13.64%였고 KB국민카드가 11.6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카드사의 경우 모두 한 자릿수대에 머물렀고 특히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은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 비중이 1% 내외였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별로 고금리 대출 비중은 천차만별입니다. 농협카드의 경우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카드보다 80배가량 많습니다. 볼륨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어찌됐건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치가 조금씩 다른 거는 그냥 카드사별로의 그 카드론을 운영하는 그 지침이라든가 그 운영하는 프로세스의 차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롯데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낮은 카드사들은 자사에 우량 고객이 많아서 스팟성 금리 할인 행사를 통해 적용 금리를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금리 비중이 높은 국민카드는 카드사 규모가 큰 만큼 광범위한 고객층을 갖고 있다며 최근 대출이 어려워진 만큼 올 1분기 소액 한도 카드론 대출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될 DSR 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 때 개별 소비세를 30% 깎아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월 이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한 상태입니다. 기재부는 추가 연장 여부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내달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선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과 정부는 개소세 인하폭을 현재처럼 3.5%로 유지하고 기간을 6개월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쌍방 과실로 처리되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 처리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인데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온 쌍방 과실을 줄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로 기존엔 기준이 없어 쌍방 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에 100% 과실로 규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과실 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 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대 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의 불허 판정을 놓고 전혀 예상치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3분기 중 다시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새로 나설 선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제3인터넷은행 본심사 대상에 올랐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 두 컨소시엄을 놓고 각각 반대의 이유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키움뱅크를 두고는 증권사에 은행 기능을 주는 게 무슨 혁신이냐는 지적이 있었고, 토스뱅크는 은행을 운영할 만한 자본력이 되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은 정확히 그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지금까지 보여온 한계들이 키움, 토스뱅크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력에는 문제없을 거라 예상됐던 K뱅크도 상황이 안 좋다라며 정부에서 인터넷은행이 클 판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누가 나서겠냐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인터파크 등 기대를 모았던 ICT 기업은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주요 ICT 기업들은 새 인터넷은행인가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ICT 업체는 자본력이 금융권보다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기존 금융권은 혁신성에서 밀리기 마련인데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고 인터넷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거나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는 것이 많이 막혀 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우리 산업 발전과 국민의 실생활에 기여한 라디오와 컴퓨터 등 시대별 대표 발명품을 전시하고 동시에 5G와 같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최첨단 발명품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들을 향한 따뜻한 발명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지절단 환자들이 계단이나 언덕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의족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실제 사람의 발목처럼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용자의 걸음걸이 습관 등을 분석한 뒤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고 모터와 스프링을 작동해 힘을 가하는 원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켜고 끄거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명품은 특허청이 주관한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청조 근정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자유자재로 발목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착용하시는 분들의 그 몸 체형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스러웠고 그 제품에 비해서 0.45kg 정도까지 가볍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가격이 5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 활동이 그 상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발명의 날 기념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100년의 초석이 될 발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직접 세척이 가능한 가습기, 미세먼지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창문 등 총 79점의 발명품이 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발명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발명, 우리만의 기술로 더 강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전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지식재산이 혁신성장과 연계되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발명하고 싶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올해 발명왕에는 김동원 LG전자 연구위원이 선정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관리기인 스타일러와 대용량 분리 동시 세탁이 가능한 트윈워시 등을 개발해 기존에 없던 의류 가전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의 그 배경과 전망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IT 금융학과 교수 모시고 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올해 3월까지도 부진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상승세가 시작된 것인지 먼저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 4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고
5월 초부터 주요 저항점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데에는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IC의 백 거래소가 7월부터 선물 거래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피델리티, JP모간, 페이스북 등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및 업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으며 암호화폐 관련 업무 중 SEC에서 관할하던 많은 부분을 미국의 CFTC로 이관하여 미국 내 침 암호화폐 인사들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은 동남아 및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신규 거래소 등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의 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차단 또는 무단 채굴 스크립트 차단 등의 기능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나 아마존의 블록체인 플랫폼 템플릿 제공, 이베이 및 AT&T 암호화폐 사용 가능 등의 굵직굵직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각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의 생태계를 점점 넓히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또 가격 상승 원인 중에 하나라고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동남아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동남아 국가들에게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동남아 국가보다는 기존에 거래량이 많았던 대표적인 국가 미국, 중국, 또 유럽, 한국, 러시아 등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많은 편이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와 호주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환율 리스크가 존재하는 개도국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격 견인의 능력이 있기보다는 비트코인 또는 다른 크립토들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워낙 등락이 심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는 오늘자 기준으로 한 70일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 역사적으로 반감기 때는 항상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충분히 오르기는 했으나 반감기를 앞둔 현재 주요 가격 저항선을 넘어서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시점에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더 거시적인 시점으로 보자면 미중 간의 갈등도 업계에서는 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에셋 파킹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패권 다툼의 상황에 있는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도 서로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인 상태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 또는 프로젝트 그리고 암호화폐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생기는 거래량 중 많은 거래량이 중국 자본이 섞여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특성상 가격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격 상승보다는 실제 비트코인에게 친숙해진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저변이 확대되고 많은 실사용 사례가 나오는 것을 가격 상승의 기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업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STO, 여기서 STO는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인데요. 규제권이 포용한 암호화 자산도 엄청난 잠재력이 큽니다. 국내 정부기관 등에서는 규제와 세법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외에 주목할 만한 다른 암호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외에 주목할 만한 다른 암호화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뭐 어떤 코인이 좋다, 이러한 코인이 좋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넷상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이 코인이 좋은 것 같고 저 코인이 더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은 이런 항상 갈등 또는 딜레마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코인을 만들면 그 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 탑재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코인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크립토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월렛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상태로 그냥 이것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니까 무조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월렛에서 꺼내고 또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교환이 일어나는 이러한 월렛에서의 트랜잭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들 보시면 여러 목적에 의해서 코인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그러면 뭐 요즘 보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걸 통해서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코인들도 보면은 저변이 확대되니까 점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코인을 중심으로 보게 될 때 여러 시너지가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도 많은 코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극히 극소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것이 우리 생활 전체에서 과연 가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에 1,000만 원대를 회복한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5G 서비스가 시작이 됐음에도 통신주 주가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통신사들의 초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감에 투자자들이 머뭇거리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오는 3분기부터 통신사 실적을 기대해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5G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통신사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5G 주파수 비용 상각이 들어가는 데다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와 가입자 유치 마케팅 등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탓입니다.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장 3분기부터 통신사들의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통신산업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10,000원 상승할 경우 연간 7조 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면서 극단적으로 5G 관련 초기 비용이 40에서 50%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영업이익은 60%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이 3분기 쪽이 좋을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불확실성 믿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서히 거기 관련된 기대감이 결국은 이제 생길 시점이라 통신사가 그냥 투자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게 돼 있어요. SK텔레콤은 특히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유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동전화 매출액뿐 아니라 11번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캡스 이익 반영이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여기에 6월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LG U+ 역시 5G 가입자 급증세를 바탕으로 늦어도 7월 이전에 탄력적인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경영진의 성향을 감안할 때 과다한 비용 투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향후 3, 4년간 고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로는 KMW와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RFHIC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추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 마케팅의 가장 주된 원리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요.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날씨를 활용한 마케팅을 날씨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날씨에 민감한 여성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비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 여성분들이 확실히 남성들보다 날씨에 민감하다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날씨회사에서 이제 날씨 상품을 기업들에게 소개하곤 하는데요. 이 기업의 마케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H라는 의류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류업체 매장 앞에는 독특하게 날씨를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장 안에 있는 매니저는 안에 있으면서도 밖의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바람 등이라든가 날씨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매장 디스플레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추울 것 같으면 포근한 옷을, 예보보다 좀 더 더울 것 같으면 얇은 옷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죠.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날씨를 보니까 오늘은 기온도 많이 오르고 폰하겠어요. 이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오랜만에 옷도 가볍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밖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보와 달리 기온은 올랐는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위를 더 심하게 느끼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매장의 경우는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해서 매출을 올린다는 건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이 추운 날씨에 당황하던 여성이 매장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입고 싶은 포근한 옷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이 매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날씨의 둔한 저 같은 남성은 큰 영향이 없지만 민감한 여성분들은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옷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상태와 아주 비슷하면 매장에 들어오고 또 옷을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요. H회사는 이 날씨 하나만 이용해서 매출액이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 날씨에 맞는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20%가 늘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럼 여성들의 그 심리를 이용한 또 날씨 마케팅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의 그 날씨에 반응하는 것을 이용한 것도 좀 하나 소개해 보겠는데요. 사실 이 마케팅 업계에서는 주부들의 심리를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소비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유통업체 W마트는 날씨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들은 오랜 동안의 날씨와 판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 주고객이 중년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매장에 나온 중년주부가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자줏빛 립스틱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줏빛 립스틱을 산 주부는 다른 물건도 아주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W마트는 비가 오는 날 매장 디스플레이는 중년 주부가 좋아하는 자줏빛 립스틱을 전면에 배치를 합니다. 비 오는 날 중년 주부의 소비 패턴과 심리를 이용을 해서 돈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비가 오는 날에도 여성들의 소비를 자극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매번 매장 디스플레이를 날씨에 따라 바꾸기가 힘들 텐데요. 이거에 가능한 것이 말이죠. W마켓은 창고형 매장이에요. 그래서 물건들을 지게차를 이용해서 매일 디스플레이를 바꿉니다. 저는 사실 이 매장에 갈 때마다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는 이쪽에 분명히 라면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가면 라면 자리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날씨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것이죠. 어쨌든 W마트는 자줏빛 립스틱 하나만으로 전체 매출의 1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빅데이터가 날씨 마케팅의 타깃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까지 발달해서 이 날씨 마케팅이 더욱 정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